Copy. This is Mission Control Houston. This picture from payload bay cameras on the shuttle Endeavour shows the 4,300-pound wake shield facility being slowly lifted out of its carrier platform in the cargo bay. Houston, step 1's complete. 95년 9월 7일 미국 우주왕복선 엔데버호의 로봇팔에는 2톤이나 되는 거대한 원반형의 실험 장치가 설치됐다. 이 실험은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이용하여 새로운 복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실험 시작 약 한 달 후인 95년 10월 12일 원반형의 실험 장치에서는 지금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월등히 뛰어난 초고속 초순도의 복합 반도체 갈륨 아스나이드가 형성됐다. 이 꿈의 반도체는 98년부터 우주에서 생산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997년 우주공장 알파가 우리에게 던져줄 그 충격의 시작이었다. 미국 우주개발의 심장부 나사. 나사의 9개 주요 센터들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다. 그중 마샬 우주비행센터는 아폴로 계획을 추진한 나사의 핵심 기지다. 1969년 인간의 달 착륙을 성공시켰던 마샬 우주비행센터.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는 인류 최대 우주 프로젝트 알파가 진행되고 있다. I'd like to welcome all of you to our facility here. What we have is an engineering development article and mock-up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he space station is a very international program. For example, this particular laboratory is being built by the Japanese Space Agency, this laboratory by the European Space Agency, which represents a lot of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contributing, it's hard to see in this illustration, a laboratory and a habitation module and all the external structure for space station. The Russians, they also contribute with a power tug, with service modules, living quarters, and they also have laboratories. Purpose, the mission of space station is scientific discovery, technological development. It has no other mission. It is an on-orbit, long-term laboratory with consistent power and consistent resources to do basic laboratory science. 이곳에는 알파 스테이션과 똑같은 크기의 실물 모형이 만들어져 있다. 미국이 운영을 맡고 있는 이 거주 모듈은 알파 승무원들의 생활 공간이다. 이곳에서 식사, 수면 등 알파 승무원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진다. 각 모듈들은 노드라 불리는 연결 통로를 통해 이어진다. 노드 1을 지나면 미국의 실험 모듈이다. 버스의 실내 공간만한 내부에는 각종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기구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재료공학과 생명공학 실험에 사용될 다양한 실험 장치들은 오랜 무중력 실험을 통해 이루어진 산물이었다. 단순해 보이는 장비들이지만 이 하나하나의 실험 장비들은 무중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성능 시험을 거쳤다. 노드 2와 연결된 일본의 실험 모듈 잼. 현재 잼은 비어있지만 일본에서 제작 중에 있다. 유럽의 실험 모듈 컬럼버스. 우주 개발을 위해 유럽 13개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실험실이다. 각국의 실험 모듈들이 연결된 이 우주 정거장은 결국 거대한 국제 우주 실험실인 것이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등이 제작한 실험 모듈들은 알파 우주 정거장에 결합되어 있지만 자국의 실험 모듈에서 독자적인 실험을 하게 된다. 미국의 주도로 세계 17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 알파. 1997년 알파의 건설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 중 가장 진보적이고 의욕적인 프로젝트다. And you know,
이 역사적인 알파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제작 현장을 취재팀이 찾아갔다. 알파 프로젝트에서 미국은 전 과정을 관리, 통제한다. 하지만 제작에 있어서는 각국 모듈을 연결시키는 노드 1, 2, 알파 승무원들의 거주 모듈, 그리고 미국의 실험 모듈만을 맡고 있다. 미국 측 모듈 제작의 주 계약자는 보잉사다. 보잉사는 알파 제작을 위해 마샬 우주비행센터 내에 제작 공장을 지었다. 취재팀이 제작 공장을 찾았을 땐 이미 노드 1, 2, 미국 실험 모듈은 제작이 완료됐고 거주 모듈의 제작도 90%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모듈의 제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된다. 알파 제작 시 그 가공 정밀도는 미크론 단위, 즉 1000분의 1mm 정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용접의 전 과정은 컴퓨터로 통제된다. 조그만 결함도 우주 공간에서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접 과정은 모듈 제작에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이러한 용접 작업 후에는 용접 부분에 미세한 결함이 있는지 또다시 엑스레이로 철저히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제작해야 한다. 노드와 연결되는 접촉면은 모듈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접촉면에 틈이 생기면 우주에서 공기가 새어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가공이 끝난 후 또 한 번의 특수 표면 가공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듈의 접촉면은 거울처럼 매끈한 표면을 갖게 된다. 완성된 모듈은 롤러 위에 얹고 24시간 계속해서 돌려준다. 모듈이 자체 하중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완성된 모듈에는 레이저 장치가 부착된다. 설치된 이 기기에 쏘아지는 레이저로 모듈의 변형도는 매일 점검되고 있다. (97년과 99년에) 발사 예정인 노드 1, 노드 2. 몇 년 뒤 이 거대한 모듈들은 우주 공간에 떠 있을 것이다. What is that hardware in your bag? That is the beginning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hich is a historical event. For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we can say that we truly have a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he world is working together for the first time to try to build something in space that benefits all mankind. The objects that you see behind me are the first beginning of that. The first article to be launched is the node that you see directly behind me. That is to be launched in November of 1997. It is to connect with the Russian Mir station on the node. 취재팀은 알파에서 가장 처음 발사될 노드 내부를 촬영하려 했지만 현장 기술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취재팀의 긴 설득 끝에 촬영이 허락됐다. 지금까지 내부 촬영은 미국 언론도 한 적이 없다. 촬영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했다. 이미 초정밀 가공을 마친 노드는 조금만 긁히게 돼도 발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노드는 겉모양과는 달리 무척 복잡했다. 모듈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도킹 장치, 모듈에 전력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들로 꽉 차 있었다. 촬영을 통해 취재팀은 선진국의 기술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국들의 기술은 알파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 알파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1997년에 우주에서 조립이 시작되는 이 우주정거장 알파-5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카나다,
그리고 일본 등의 선진국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정거장에는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제공하는 실험 마줄이 있게 되는데 그 마줄 속에서는 무중력 상태를 이용하여서 생명과학이나 재료과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우주정거장의 개발과 함께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축적되는 기술 등은 결국은 이 우주산업에 참가한 선진국들만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과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 우주산업에 참여하지 않은 그 나라들 간의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알파. 그러나 이것은 21세기 우주 산업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자각에서 시작된 세계 선진국들 간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우주 개발 계획인 것이다. 이제 알파 프로젝트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97년 11월, 바로 내년에 알파는 시작된다. 알파의 시작은 97년 11월 러시아의 동력 추진 장치가 발사되면서부터다. 알파에서 러시아는 탈출 장치 소유주, 서비스 모듈, 에너지 저장 모듈을 제작한다. 그 외에도 미를 통해 축적된 세계 최고의 도킹 기술, 우주 정거장 운영 기술 등을 제공하게 된다. 러시아의 동력 추진 장치 발사로부터 한 달 뒤 미국은 각 모듈을 연결하는 노드1을 우주 왕복선에 실어보낸다. 이후 알파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26회, 러시아가 58회, 유럽의 아리안 로켓이 1회 발사된다. 이동된 미국의 노드1은 러시아의 동력 추진 장치와 결합된다. 이제 우주는 더 이상 강대국들 간의 국력 경쟁의 장이 아닌 것이다. 우주에 건설되는 거대한 알파는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러시아와 미국의 실험실이 우선 설치되며 미국과 러시아는 무중력 실험을 먼저 실시하게 된다. 실험에 필요한 전력의 공급을 위해 태양 전지파는 계속해서 확장된다. (2000년에는) 일본의 실험 모듈 제임이 완성된다. 이어서 유럽의 컬럼부스가 2001년 발사된다. 전체 크기가 미식 축구장 1배 반이나 되는 거대한 알파는 지구를 90분에 한 바퀴씩 돌며 무중력 실험을 하게 된다. (2002년) 알파에서는 무중력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우주 산업 전쟁은 막이 오르게 된다. 우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됐다. 1973년 미국의 스카이랩의 발사는 우주의 상업적 가치를 실감한 첫 성과였다. 스카이랩은 우주 공간에 띄어진 최초의 무중력 실험실이었다. 우주 개발 초기 단계에서 무중력은 인간이 적응하기 힘든 낯선 환경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스카이랩을 통해 무중력이라는 우주 환경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했다. 무중력이라는 독특한 우주 환경을 이용해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금속들의 합금, 크리스탈 제주 등 많은 실험들이 행해졌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우주 실험실 스카이랩은 단지 3번의 발사로 끝이 났다. 아폴로 로켓을 개량해 만든 스카이랩은 우주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선 매번 발사돼야 했고 많은 예산이 들었다. 미국은 새로운 방식의 우주 실험실이 필요하게 됐다. 스카이랩은 무중력 실험의 상업적 가능성을 제시했고 미국이 새로운 실험실을 계획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스카이랩이 발사되기 4년 전 달 탐험 경쟁을 포기한 소련은 1970년 우주정거장 살루트를 발사했다. (86년) 러시아는 첫 번째 우주정거장 살루트를 개량한 미르를 발사했다. 본격적인 우주정거장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미르의 발사로 인간은 이제 무중력에서 적응하며 우주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중력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신체 변화는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문제였다. 지금까지 인간이 우주에서 머문 최장 기록은 러시아 폴라코프의 438일이다. 세계 최장기 우주 체류 기록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운영 기술은 알파의 미르2가 결합되면서 그대로 제공된다. 알파와 결합될 미르2는 10년의 수명을 다한 미르와 교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미르2의 발사가 어려워지게 되자 러시아는 알파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미르에서 생명공학과 크리스탈 생산에 관련된 각종 실험들을 해왔다. 이러한 실험들은 미르에 결합되어 있는 크반트, 크리스탈 등의 모듈에서 진행됐다. 우주 정거장 운영에 있어서 도킹은 필수적이다. 승무원의 교대와 우주 정거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물품을 지속적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르에서 축적된 러시아의 도킹 기술은 알파 건설에 전적으로 이용된다. 소련이 우주 정거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미국은 우주 왕복선 개발에 전념해 1981년 최초의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를 발사시켰다. 인류는 이제 로켓과 우주선이 결합된 우주 왕복선으로 경제적인 우주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oger, it's all downhill from here. 미국의 우주 왕복선은 다목적으로 이용된다. 큰 화물판에 인공위성을 두세 개나 실을 수 있는 우주 왕복선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거나 고장난 인공위성을 수리, 교체할 수도 있다. 엔데버호는 1993년 12월에 고장난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허블 망원경의 수리를 위해서 35시간 이상의 우주 유영이 이루어졌고 갖가지 기술들이 총동원됐다. 이러한 수리 작업은 지금까지 미국이 우주에서 수행한 작업 중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 허블 망원경 수리 작업에 사용된 기술을 통해 알파 우주 정거장 건설에 기술적인 바탕이 마련됐다. 우주 왕복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우주 실험이다. 우주 왕복선에 설치된 실험실에서는 우주의 무중력 환경을 이용한 갖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스카이랩에서의 실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다양한 실험들을 우주 왕복선에서 체계적으로 진행시켰다. 실험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해갔다. 실험들은 반도체, 합금, 신소재 등의 재료공학 부분과 단백질 결정을 통한 생명공학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무중력이라는 우주 환경이 지닌 상업적 가치는 무궁무진했다. 앞으로 어떤 실험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무중력의 상업적 이용에 확신을 갖게 된 미국은 92년 6월 이후 무중력 실험만을 위한 우주 왕복선 발사를 계속했다. 95년 10월 무중력 실험만을 위해 발사된 미국의 우주 왕복선에서는 30가지 이상의 각종 실험들이 실시됐다. 이것은 미국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무중력 실험이다. 실험을 수행한 우주 비행사들은 많은 과학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실험 결과를 보고했다. Well, it was a great mission. We had a great vehicle and a great space lab and a great complement of experiments. Everything worked. Can't imagine a better result. Appreciate all the work that we got to do with you, and w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day. What is your name and your position in this shuttle? My name's Katie Coleman, and I'm a mission specialist astronaut. I was just on the mission STS-73, the second flight of the United States Microgravity Laboratory. Okay.
Can you say briefly about your mission? Well, this was a science flight where we flew. It's hard to even count how many experiments. I would say at least 30 major experiments, and they were divided into things like crystal growth. We grew protein crystals, which can be used to design drugs for diseases. We grew zeolite crystals. These are used in petroleum processing. We grew electronic materials crystals, which are used in computer chips and things like that. And the reason that we grow crystals up in space is that they can grow much more perfectly because of there's not so much gravity. 세계 각국이 상업화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무중력 상태란 한마디로 무게가 없어지는 현상이다. 무게가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이러한 마술도 가능하다.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무중력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주 실험실은 대기권 바로 위 400km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 중력이 거의 그대로 작용한다. 우주 실험실은 지구를 90분에 한 번씩 빠른 속도로 도는데 이때 중력과 같은 크기의 원심력이 발생한다. 즉 중력과 원심력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우주 실험실은 무중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우주 실험실이 돌고 있는 우주 공간은 무중력 상태가 아니다. 단지 지구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우주 실험실만이 무중력 상태가 된다. 이러한 무중력 상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중 반도체의 예를 살펴보자. 현재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실리콘 반도체는 많은 열이 발생하고 속도도 느리다. 따라서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는 새로운 반도체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두 물질의 장점만을 따서 합성하는 복합 반도체가 개발됐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두 물질의 비중 차이로 균일한 복합 반도체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비중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초순도 복합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무중력 환경에서 복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우주 실험을 오랫동안 진행해왔다. 최근에 주목받는 소재인 인디움 안티몬 복합 반도체 실험도 있었다. 인디움 안티몬은 뛰어난 반도체 소재지만 지상에서는 큰 결정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나 무중력에서 인디움과 안티몬을 합성시키면 크고 순수한 인디움 안티몬 결정이 손쉽게 만들어진다. 반도체로서의 품질은 어떤지 특수화학 처리한 인디움 안티몬의 단면들을 분석해보면 금방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화면에서 보이는 흰 점들은 결정 입자들의 배열인데 우주에서 생긴 결정에는 이들이 고르게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상에서 만들어진 결정의 단면에는 흰 점들이 주변부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균일하지 못한 상태는 반도체 재료로 적합치 않다. 우주에서 만들어진 단면이 훨씬 고른 분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디움 안티모나이드는 복합 반도체로서 지구상에서는 이 인디움 안티모나이드의 그 특성상 매우 양질의 단결정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재료입니다. 그러나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여러 가지 무중력 상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장점 때문에 쉽게 이렇게 큰 단결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결정을 만들게 되면은 이것은 앞으로 그 적외선 센서의 재료로 앞으로 많이 크게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 매우 촉망받는 그런 반도체 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인디움 안티몬 복합 반도체는 주로 적외선 센서에 이용된다.
인디움 안티몬 적외선 센서로 만든 카메라는 0.02도라는 미세한 온도차까지 감지할 수 있다. 온도 차이에 따라 명암 구분이 확실하다. 인체의 미세한 실핏줄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인디움 안티몬을 지상에서 만들면 비중과 표면 장력 때문에 곧 흘러내린다. 그러나 비중에 문제가 없는 무중력에서는 손쉽게 큰 결정을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복합 반도체인 아몰퍼스 반도체. 아몰퍼스 복합 반도체는 실리콘 비소텔륨의 세 종류 물질을 섞어 만든다. 이를 지상에서 만들면 각 물질의 비중 차이에 따라 실리콘, 비소, 텔륨의 세 층으로 나눠지게 된다. 비중 문제가 없는 무중력에서 섞으면 실리콘 비소텔륨이 균일하게 섞여 훌륭한 아몰퍼스 반도체가 된다. 우주에서 만든 아몰퍼스 반도체는 세 종류의 원자를 섞음으로써 가시광선 외에 적외선과 자외선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 현재 태양 전지에 쓰이는 실리콘 반도체는 주로 가시광선을 흡수해 전기로 바꾼다. 그러나 우주에서 만들어진 아몰퍼스 복합 반도체는 가시광선 외에 적외선과 자외선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5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갖는 태양 전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만약 아몰퍼스 복합 반도체를 이용한 태양열 발전소 하나를 우주에 세운다면 핵 발전소 하나와 같은 전력을 얻을 수 있다. 무중력의 상업적 이용은 반도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신소재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비행에서 정유 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지올라이트라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다. 이를 석유의 정유 작업에 쓰게 되면 손쉽고 경제적으로 원유에서 휘발유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지올라이트는 광물의 일종으로서 화학적으로는 산화물에 속합니다. 근데 그 지올라이트의 구조상으로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그 산업체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구조를 좀 쉽게 설명드린다면 일종의 물건을 어떤 거르는 그런 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채의 구멍의 사이즈가, 구멍의 크기가 거의 분자 단위의 크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정한 분자량을, 분자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거르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채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의 응용으로 응용으로서는 가령 석유 산업에서 원유에서 우리가 휘발유를 거르기 위해서, 휘발유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것을 건류를 통해서 그거를 열을 가해서 일정한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올라이트를 이용한다면 그러면 손쉽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을 방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 그 양질의 아주 균일한 그 분자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공이 존재하는 그런 지올라이트를 합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에 대한 연구는 기초 물리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물체를 공중에 띄워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드롭 역학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무중력 상태에서 물체에 음파를 쏘면 음파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물체는 원하는 모양과 방향으로 움직인다. 드롭 역학은 음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공중에 띄워놓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인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물체를 오염 없이 가공할 수 있게 된다. 물체를 띄워놓고 가공하기 때문에 용기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드롭 역학은 초순도 물질 가공에 이용될 수 있다. 우주에서 초순도의 유리를 만들 때 바로 이 드롭 역학이 이용된다. 용해로 가운데 띄어진 유리 재료에 열을 쏘아 녹이면 용기의 접촉으로 인한 오염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유리가 만들어진다.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중에 띄어 만든 유리는 불순물이 없어 매우 투명하고 순수하다. 지상에서는 보통 백금성 도가니에 재료를 넣고 고온에서 급격히 녹여 유리를 만든다. 섭씨 1900도라는 고온에서 열을 가함으로써 도가니에 백금이 녹아나와 유리가 오염된다. 이렇게 오염된 유리는 투명도가 떨어져 빛을 통과시키는 능력이 저하된다. 동시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광섬유는 정보통신 사회에 꼭 필요한 통신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광섬유에는 석영유리가 사용된다. 석영유리를 이용하여 광케이블을 만들게 되면 오염물질 때문에 광선이 60km만 통과해도 약해져서 중계기로 신호를 강화시켜야 한다. 석영유리보다 빛을 잘 통과시키는 초순도의 유리가 우주에서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10배 거리인 600km를 중계기 없이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보통신 분야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번 미국의 무중력 실험실에서는 30여 가지 중요한 실험들이 진행됐다. 실험은 주로 재료공학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구상에서는 만들 수 없는 각종 소재들이 우주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신소재도 발견됐다. 무중력이라는 우주 환경을 통해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새로운 물질이 탄생할 것인지, 어떤 소재의 결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이러한 실험들은 우주에서 보다 새로운, 보다 강력한 소재를 만들어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미래 산업에 있어서 그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어떤 우리 새로운 문명이 발생되는 그 시발점은 새로운 재료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철기 문명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실리콘 단결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지금과 같은 그 새로운 정보 사회, 컴퓨터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미래 사회도 아마 새로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소재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가능한 그 새로운 문명사회를 열어줄 거로 기대합니다. 우주는 분명히 새로운 재료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고,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내 재료과학계에서도 우주에서 새로운 재료, 지금까지 지구상에서는 합성이 불가능했고 지구상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시도되지 못했던 새로운 재료를 우주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도 아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중력의 상업화 측면에서 재료공학과 함께 주목받는 것은 생명공학 분야다. 생명공학 분야는 무중력에서의 단백질 결정 실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 단백질 결정은 지상에서도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너무나 작고 약하며 무질서한 구조를 갖는다. 무중력에서는 크고 완벽한 구조를 갖는 단백질 결정이 형성된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단백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준다. 인간은 15만 개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중 약 1200개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결정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백질들의 기본 구조를 알게 되면 암이나 에이즈 등의 치료제는 물론 노화의 방지까지 가능해진다. United States Microgravity Laboratory mission number 2 that launched October 20th of this year is a precursor flight to the kind of activities you're going to see on Space Station Alpha. By that I mean we were doing scientific research in material science, in fluids, in combustion technologies, and in biotechnology. And another part of the precursor of this flight, besides the science activities, was the way we were going to operate, trying to bring the data down digitally, for instance, electronic still camera data, to bring the pictures down real time to the ground, to the scientists on the ground. Because as we go into the space station era,
we're going to have interaction from our science teams on the ground around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to Korea, to Europe, to the United States, to bring the activities with the astronauts down to the scientists and have them interact with the astronauts. 우주실험관제센터는 우주왕복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험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곳에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은 우주실험실과 연결된 TV 모니터를 통해 실험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험을 진행시킨다. 알파에서 진행될 실험에서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우주 비행사들 간의 상호 교신을 위해 알파 프로젝트에서는 우주와 지상을 연결하는 통신망과 1초당 1000페이지 분량의 정보를 지상에 전달하는 정보 운영 체계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 우주 비행사, 기업 관계자 등이 지상에서 알파의 무중력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무중력 실험을 위한 각국의 참여는 이미 시작됐다. 우주 왕복선을 이용한 미국의 무중력 실험에 일본, 유럽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 무중력 실험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92년 엔데버호, 94년 콜롬비아호의 무중력 실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반도체, 광섬유, 생명 부화 등 갖가지 실험을 진행시켰다. 무중력 실험을 위한 선진국들의 발빠른 행보는 계속됐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미국의 우주 왕복선에서 이루어진 무중력 실험을 통해 무중력의 가능성과 그 상업적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94년 콜롬비아호의 공동 실험에 참여한 독일은 자체 제작한 실험 기구를 이용했다. 독일은 이 중력 발생 장치를 통해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생물의 발생 과정을 실험했다. 이 실험에는 도룡뇽이 이용됐다. 실험 결과 무중력 상태에서 성장한 도룡뇽은 중력 상태인 지상에서 성장한 것보다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 또한 94년 콜롬비아호의 공동 실험에 참여했다. 이 공동 실험에서 프랑스는 단백질 결정 성장 장치를 이용해 생명공학 연구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 일본, 유럽 등 각국은 이러한 실험을 통해 알파의 실험 모듈에서 진행될 각종 실험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무중력을 이용한 우주 산업의 필요성을 확신한 일본, 유럽 등은 이후 알파 우주 정거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수차례에 걸친 공동 실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 선진 각국은 이제 알파에 마련된 자국의 실험실에서 독자적인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알파 우주 정거장에서 콜럼부스라는 실험 모듈을 갖게 된 유럽은 우주 개발에 있어 비약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소 강대국 간의 우주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유럽은 미소의 독점적인 우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공동의 우주 개발 기구인 ESA를 설립했다. 이로써 우주 개발을 위한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후 유럽은 오랜 연구 끝에 발사 실패율이 가장 낮은 아리안 로켓 개발에 성공했다. 알파의 유럽 실험 모듈 콜럼부스의 발사체기도 한 아리안 로켓은 우주 강국 유럽의 자존심이다. 유럽은 알파 참여국 중 미국과 러시아의 발사체가 아닌 자국의 로켓으로 모듈을 발사하는 유일한 국가다. 이것은 유럽이 뛰어난 성능의 아리안 로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유럽의 우주 개발 수준을 상징하고 있다.
아리안 로켓으로 우주 개발의 강대국으로 급격히 부상한 유럽은 이제 알파 우주 정거장의 콜럼부스라는 실험 모듈을 갖게 됨으로써 21세기 우주 산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됐다. 유럽이 이러한 우주 개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주 개발의 원천인 로켓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었다. 유럽과 함께 우주 개발 강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94년 2월 자체 개발한 H2 로켓을 발사했다. 엔진 스타트. 3, 2, 1, 0. 일본은 이제 2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H2 로켓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확실한 우주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일본의 우주 개발은 상업성, 경제성의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1992년 일본은 엔데버호에서 무중력 실험을 했다. 실험을 수행하게 될 일본 최초의 우주 비행사 모리를 실은 엔데버호의 출발은 일본 전역을 들뜨게 했다. Solid rocket ignition and liftoff. Liftoff of Endeavour on America's 50th space shuttle flight. Roger, rolling, 우주에서 모리는 기업, 연구소 등에서 의뢰받은 각종 실험들을 진행했다. 이 비행에서 일본은 복합 반도체, 신소재 등 재료공학 분야와 무중력에서 생물체의 반응 등을 실험했다. 일본은 엔데버호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 미국에 1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했고 진행한 실험의 종류만도 34가지나 됐다. スペースシャトルから声が聞こえてきました。 어린이들을 위해 우주 수업도 실시됐다. こんばんは、モーリさん。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日本の皆さん。スペースシャトルから今中継してます。黒川小学校には毛利さんの後輩の子供たち20人が集まっています。毛利さんのふるさと余市町で採れたリンゴです。ではこのリンゴをみんなでこれから宇宙の毛利さんへ送りましょう。1、2、3、どうぞ。地球からリンゴが飛んできま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将来テレビを見ている子供たち、あと10年、20年経ってくると、もっともっと簡単にですね、スペースステーションができ、それからもっと今度は個人で旅行できるぐらい宇宙というのは身近だと思います。その時に活躍を担うのは、今、こうやってテレビを見ている皆さんですね。それでは日本の皆さん、さよならを言いたいと思います。Thank you. 일본 최초의 우주 비행사 모리의 엔데버호 탑승은 일본 전역에 걸쳐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1994년 일본은 또 한 차례 무카이라는 여자 우주 비행사를 콜롬비아호에 탑승시켰다.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무중력 실험을 통해 21세기 우주 산업에 앞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일본과 유럽은 우주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축적된 우주 과학 기술이 있어야 하는 우주 왕복선 발사는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주 실험실을 갖게 된 일본과 유럽은 우주 왕복선 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주 왕복선은 모듈의 설치, 승무원의 교체, 실험 장비 운송을 위해선 필수적인 수송체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우주 왕복선 헤르메스를 계획했었고 일본은 현재 1999년 발사를 목표로 소형 무인 우주 왕복선 호프를 개발하고 있다. 과거의 일본의 그 우주 개발 수준은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뒤처져 있는 그러한 수준이었었지만 일본의 그 정부에서 우주 개발은 일본의 국가를 위해서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라는 그러한 그 인식을 갖고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결과 지금과 같은 그 우주 선진국 대열에 서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주 선진국을 향한 한국의 우주 개발 계획 중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다목적 인공위성 컴셋 개발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95년 3월 미국의 TRW사와 다목적 인공위성 컴셋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 한국과 미국 TRW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한국의 기술진들이 직접 개발과 제작에 참여해 한국에 철저한 기술 이전을 한다는 것과 위성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기술도 모두 한국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The main payload for cartography is not decided yet. 인공위성의 제작 발사 등을 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기술 이전을 통해 자체 인공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 다목적 인공위성 컴셋의 개발은 TRW 기술진과 한국 기술진과의 철저한 1:1 기술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1,65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컴셋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와 7개 한국 기업의 기술진이 직접 참여하고 국산화율 60%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여기에 그 나와 있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TRW 엔지니어들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책상을 바로 옆에 두고 1:1로 붙어가지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TRW 엔지니어들이 하는 모든 작업을 직접 옆에서 듣고 배우기 때문에 아주 그 TRW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바로 직접 옆에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컴셋 프로젝트에서는 국산화 품목을 넣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 부품들의 약 3만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약 60% 정도는 우리가 한국에서 물론 TRW 기술 도움을 받지만은 한국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60% 정도의 국산화 품목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컴셋 1호의 사업만 통해서도 벌써 인공위성의 디자인, 설계 기술을 다 획득을 하고 아울러 국산화 한 60%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한 2002년에 가서 컴셋 2호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국산화 품목을 좀 더 올려서 거의 모든 필요한 부품은 다 국산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체적인 설계 능력도 더욱 완벽해지라고 봅니다. 한국은 컴셋 개발을 통해 인공위성 제작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도 이제 인공위성을 자체 제작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1959년 7월 27일) 한국 최초의 현대식 로켓이 발사됐다. 그 당시 우리 손으로 만든 이 3단계 로켓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후 로켓 개발은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더욱 강력하게 추진됐다. 1978년 9월 26일 국산 유도탄 백곰이 발사됐다. 이 국산 유도탄의 개발은 우리나라 로켓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한국의 로켓 개발은 원천 봉쇄됐다. 미국과 79년 체결한 한미 미사일 양해 각서에는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한 부품 수입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로켓의 개발까지도 막고 있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양해 각서가 우리의 로켓 개발을 완전히 막고 있었지만 우주 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This, 9, 92년 8월 11일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됐다. unité, feu, allumage. 그러나 순전히 외국의 부품과 외국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것이었다. 우리별 1호가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이라면 우리별 2호는 우리 손,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노력의 산물이었다.
아직 초보 단계의 과학 위성이지만 우리별 2호는 위성의 임무 설정에서부터 설계, 제작, 그리고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우리의 기술력으로 이룩한 것이었다. 10, 9, 8, 7, 6, 그러나 우리별 2호는 안타깝게도 유럽의 아리안 로켓으로 발사돼야 했다. 한미 양해 각서로 로켓 개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었다. décollage. Tous paramètres normaux. Minus 15, top and go. Lots, top and reports go. 우리 별이 발사된 지 2년 후인 1995년 8월 5일. 온 국민의 관심은 무궁화 1호의 발사에 집중됐다. We have both verniers, the main engine, and all 6 solid motors have ignited. We have liftoff of the Delta. 그러나 발사 64초 후 무궁화 1호를 실은 미국의 델타 로켓은 보조 로켓이 1단 로켓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무궁화 1호는 정상 궤도보다 낮은 궤도에 오르고 말았다. 모든 우주 개발의 시작은 로켓부터지만 우리의 로켓 개발의 길은 막혀 있다. 그러나 한국은 21세기 우주 개발 세계 10위권을 목표로 자체 위성 제작 발사, 우주 정거장 참여 등 국가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각국이 21세기에 선진국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그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의 그 수출에서 차지하는 몫이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반도체가 지상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보다 몇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주에 공장이 없는 경우에 과연 21세기에 반도체를 생산을 해가지고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70년대에 중화공업을 발전시켜 놓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선진국 문턱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었을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21세기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우주 개발 프로젝트 알파.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내년 97년에 알파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알파의 건설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97년까지 러시아로부터 도킹 기술을 배운다. 2단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로 알파의 실제 조립 과정이다. 3단계는 2002년 알파의 최종 완성 단계다. 그중 1단계 과정인 도킹 기술의 확보 없이는 알파의 건설도 운영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알파는 현재 1단계 전 과정을 이미 마쳤다. 95년 6월 러시아의 미르와 미국의 애틀란티스호와의 도킹이 이루어졌다. 90분에 한 바퀴씩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미르와 우주 왕복선의 도킹은 우주 예술이라 불릴 만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한다. 미국과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은 도킹 후 8일간 함께 비행하면서 알파 건설에 필요한 기술적인 실험을 마쳤다. 우주 왕복선과 미르의 이러한 도킹은 앞으로 10차례 더 실시된다. (97년) 알파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각국에서는 이제 모듈 제작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알파에 참여하는 세계 14개 선진국들의 실험실들은 단순한 모듈이 아니다. 지상에선 작은 실험실에 불과하지만 우주 환경에서 각 실험실이 인류 전체에 가져다줄 무한한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알파에 참여하는 선진 각국은 자국이 만든 모듈들을 이용해 독립적 실험을 진행시키게 된다. 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 거의 완성된 각국의 모듈들은 이제 발사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우주 개발을 시작한 지 40년. 그리고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지금. 우주는 더 이상 꿈이나 낭만의 공간이 아니다. 우주는 경제 전쟁터로 변한 것이다. 우주 개발은 이제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의 자존심 대결이 아닌 21세기 선진국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됐다. 지금 우주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면 21세기의 선진국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선진 각국들을 우주 개발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알파의 건설은 그러한 선진국들의 의지 표현인 것이다. 선진 14개국이 참여하는 알파 프로젝트에는 140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다. 인류의 우주 개발 40년. 그 결과로 탄생된 알파는 21세기 새로운 혁명, 우주 산업을 향한 첫걸음이다. 세계는 지금 이제 시작될 우주 산업의 그 출발점에 서 있다.